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쭉 해보았고요. 이러한 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법 조항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막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이제 뭐 다 읽어보시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습득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문장을 읽어봤는 그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들을 뭐 하나하나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시면은 사실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사실 문서로 대부분 다 규정이 되어 있고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르는 내용이 이거 대해서 뭐 평상시에는 대략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다 알지만 모르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서를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을 표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내용들 있죠. 특이한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맞는 부분이 가끔 가다가 있구나라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죠. 그러한 내용들을 쭉 체크를 하셔야죠. 그거는 따로 이러한 내용들은 이렇게 내 생각이랑 틀리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암기를 해두시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대부분 어떻게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은 사실 상황적인 묘사들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업자의 안전관리에서 뭐 작업자 외에 뭐 외부인이 뭐 작업장으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도 된다. 사전 허가만 받고 들어와도 된다.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답은 틀린 거죠. 뭐냐면은 사전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은 후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세부 조항들이 물론 세부 조항들을 다 외우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외우시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외우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두신다라고 하면은 상황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정도를 잘 판가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공부 방식을 좀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포인트적인 내용들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끔가다 나오긴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소재별 뭐 특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험 범위 내에는 항상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좀 암기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맞춤형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맞춤형 화장품 이해라고 하는 과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뭐가 있었죠? 입법 취지, 용어, 그리고 화장품 유형별 특성에서 특이적인 것들 이제 좀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영업 종류 3가지 그리고 품질 요소, 안전성, 사유성, 안정성, 유효성 이 3가지 그리고 사후관리 기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화장품법 같은 경우는 이 기능 그리고 미적 욕구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경미하지 않은 것 의약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경미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어들 굉장히 많이 쓰죠. 용어 뭐 예를 들어서 1차 포장, 2차 포장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쭉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같은 경우 세 가지 있었죠. 화장품, 제조업자,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 화장품 조제업자, 판매업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물론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두 가지는 등록,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신고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각각의 업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셨고요. 그리고 뭐 유형별 특성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거 있었죠. 뭐 유아용 화장품 3세 이하 이런 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세정제 중에서 클렌징 폼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세정제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클렌징 오일, 기초 화장품 이러한 식으로 좀 특수하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위주로 좀 외워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전성, 유효성, 사회성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인정보 중에서 용어에서 좀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좀 그 민감정보랑 개인 식별정보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어떤 건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냐면은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지문상으로 봤을 때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를 다 다룰 때는 여러분들 최소화해서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뭐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폐기 처분 꼭 해야 되고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틀을 정해놓으시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정해놓고 그 범주 내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면은 문제 없다, 문제 있다 이것들을 구분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은 뭐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뭐 고객 관리라든지 입력이라든지 고객 상담 같은 것들 내용을 충분하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요점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 개인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맞춤형 화장품이고 이러한 것들이 맞춤형 화장품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이런 거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맞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것이고 왜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과정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4가지의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 알아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시험 문제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여쭤봐요. 뭐 여러분들 뭐 맞춤 화장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것이 맞춤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한테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는 어울리는 그리고 또는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그런 원료들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내가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일반적으로 맞춤 화장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물론 맞춤 화장품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안전성이나 뭐 공부하신 것처럼 안전성이나 뭐 효용성이나 그리고 뭐 안정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확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안전하게, 안정하게 그리고 효능성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러한 법적 테두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 이게 어떻게 맞춤 화장품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응용을 잘 해서 사실은 맞춤 화장품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화장품류가 만들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맞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법적 테두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본적으로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사용성,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법적 테두리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식을 하시고 요점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요점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요점 정리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화장품법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마지막으로 맞춤 화장품 이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여러분들 맞춤 화장품, 화장품의 이해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화장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맞춤 화장품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 과목이죠. 그 마지막 과목이 나오게 되는데 맞춤 화장품 뭐 개요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게 맞춤 화장품인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모발의 구조, 모발이나 피부의 생리 구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관능 평가 방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맞춤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사실 이러한 관능 평가 부분을 어떻게 간과할 수는 없어요. 사실 뭐 발랐을 때 뭐 부드러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느낌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끈적임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능 평가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기존에 알려진 관능 평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발랐을 때 부드럽고 뭐 이런 것들 말고 실제로 많이 하는 관능 평가들 같은 것들은 표준품과 비교를 해가지고 내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들도 관능 평가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품 상담이나 안내, 혼합 소분, 충진 포장, 재고 관리 같은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앞쪽에 CGMP 부분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제 맞춤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화장품 제조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에 대한 법률에서 일부 따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거의 동일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화장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 드릴 거예요. 맞춤 화장품 등록 가이드라인 또는 아니면 제조업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맞춤 화장품 제조 가이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을 아마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은 최신의 맞춤형 화장품에서만 국한되는 맞춤형 화장품에서만 딱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위주로 해서 어떻게 제품을 상담하고 제품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혼합 소분할 때는 어떠한 기구들을 이용하고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충진 포장할 때는 어떠한 식으로 하고 뭐 충진 포장한 다음에 기재되는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재고 관리도 뭐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 화장품의 이해라고 하는 파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앞쪽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따로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앞쪽의 내용들과 같이 연동을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피부 모발 생리 구조라고 하는 거는 피부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모발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한 과목으로 여러분들 배워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다 알아두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피부 쪽이나 아니면 헤어 쪽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모든 내용 중에서도 특히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피부의 구조 그리고 모발의 구조 두 가지 있었죠. 피부의 구조는 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모발의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해두시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문제가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문제은행에서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은행을 내신 분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더 쉬운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거 자체가 한 과목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과감하게 잘 찍어서 마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내용을 다 공부하시기에는 여러분들 조금 그 시간상으로 제약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나는 몇 년 뒤에 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것들을 다 공부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뭐 나는 올해 지금 연말에 난 따보고 싶다 아니면 연초에 따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뭐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 공부하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선 기본적인 내용 다 습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를 했는데 다른 거 의외로 빨리 끝났어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흐름을 여러분들 가장 처음에 공부하시는 파트라고 생각하시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제한 원료 그리고 뭐 금지 원료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향유, 알레르기 유발향유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기능성 원료, 함량 이러한 것들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피부, 모발의 생리구조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 말고 심화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부 문구도 외워주시면은 완벽하게 준비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CGMP 제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CGMP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CGMP 법률조항 같은 경우를 거기에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법 같은 경우 전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도 이제 내용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그걸 어디서 구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물론 제공도 해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네이버 창에서 화장품법 치시면은 화장품 최신 전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고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최신 전문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공부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요번 강의를 여러분들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모두 잘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로 나오는 거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인데요. 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보시면은 작업장, 작업자, 설비기구, 내용물, 포장물의 관리, 한마디로 어떻게 관리가 돼야지 안전관리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물론 그 CGMP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CGMP 법률 조항 플러스 CGMP 가이드라인 시행규칙 같은 내용들을 다 보시게 되면은 그것들을 다 뭐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이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그것들을 이제 다 뭐 전문 CGMP 관련 전문 이런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시험들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외우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흐름은 좀 알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CGMP 뭐 가이드라인, CGMP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읽어봤을 때 이거 맞는 얘기냐 왜 이렇게 써놨지? 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 써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를 써놓은 것 자체가 CGMP예요. 사실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한 내용들을 써놓은 게 CGM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장, 작업자, 설비, 내용물, 포장물 관리를 할 때는 항상 써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써놓고 그거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작업장, 작업자, 설비, 내용물, 포장재에서 그러면은 어떠한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떠한 것들이다 라는 거를 딱딱딱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봐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이것까지 굳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과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 과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완전히 맞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일반 상식상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냥 상식상으로 생각해서 맞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다 보면은.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돼서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도 이거 그냥 다 전체적으로 맞는 내용이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죠.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긴 하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공기 순환이라든지 용어, 특히 용어 같은 것들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레트를 이용해가지고 굳이 올려놔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방충방석 요즘에 뭐 워낙 잘 나와요. 뭐 워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벌레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상관없는데 이거 굳이 뭐 벌레를 잡는 거를 꼭 해야 되느냐, 이게 뭐 효과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안 할 수가 있는데 안 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 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위주로 좀 외워두시다라고 하면은 CCNP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대부분 마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과목은 여러분들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주요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었냐면은 뭐 화장품 원료와 종류의 특성, 뭐 예를 들어서 유성 성분 있고 수성 성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원료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디야 화장품 뭐 원료 사전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료 사전집이라고 해가지고 화장품 원료 사전집 이렇게 아닌 거는 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원료 사전집이다 이렇게 쓰시면은 원료 사전집이잖아요. 뭐 화장품 원료 리스트 동일한 얘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한 식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다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절대 포함 안 돼야 되는 거 의약품. 의약품 원료사전집에 있는 거는 따로 포함이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의약품 원료사전집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화장품 원료사전집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장품 원료사전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한약재들 있죠. 한약재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함량이나 이런 것들도 따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화장품 원료사전집에 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화장품으로 원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식품 원료사전집에 들어가 있으면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크게 수성원료, 유성원료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조상에서 봤을 때 수성원료 같은 경우는 물에 보통 녹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유성원료에 녹는 것들 같은 경우는 기름에 녹여 오일에 같은 데나 녹여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그 두 가지를 섞게 돼요. 유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섞게 되기 때문에 크게 수성원료, 유성원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수성원료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물이나 에탄올 같은 것들이 있었고 유성원료 같은 경우는 뭐 그 외의 것들도 상당히적으로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지방산 계열들 그리고 그다음에 고급 알코올, 고급 지방산, 기타 에스테르, 그다음에 왁스, 그다음에 탄화수소 같은 그런 계열들의 유성 성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이 푸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 기능과 품질 같은 경우에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판매 가능한 맞춤 화장품의 구성, 내용물 원료의 성적 구비서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의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긴 있지만 조합을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딱 세 가지의 범주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크게는 두 가지 혼합이랑 소분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소분 같은 경우는 벌크에서 나눠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혼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화장품과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그리고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하는 이 두 가지예요. 원료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료를 그냥 쭉 섞어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맞춤형 화장품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안전성 문제, 안정성 문제, 유효성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요. 기존에 있는 화장품 플러스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이 맞춤형 화장품의 범주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품질 성적 구배서 같은 것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뭐 품질 검사를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내용물은 어떠한 것들 기본적으로 품질 검사하는 것들이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원료 같은 경우는 따로 그러한 리스트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제품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통 한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리스트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사용 제한 원료 같은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 사용 제한 원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금지 원료 아예 못 사용하는 거, 제한 원료 같은 경우는 특정 농도 이하까지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 요거 두 가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착향 성분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총 14가지가 있었는데 그 14가지의 성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한 원료들을 집어넣었을 때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는 물질들을 집어넣었을 때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향료를 넣었을 때랑 이러한 그 알레르기 유발 가능한 물질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전성분에서 표기하는 게 좀 차이가 나졌어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가 없는 향료들, 알레르기가 없는 향료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내가 그냥 전체적으로 향료라고 쓰면 돼요. 잘 섞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딱 써요. 향료라고 쓰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일어나는 것들을 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퍼센테이지가 있었죠. 0.001, 0.02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있었는데 뭐 닦아내는 거, 뭐 안 닦아내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퍼센테이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향료 이외에 내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넣었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그냥 일반 그냥 향료들과 이러한 향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향료 리스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거 뭐 화장품을 관리해가지고 뭐 취급법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위해 사례 판단 보고에 대해서 나왔어요. 특히 뭐 위해 사례 판단 보고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들을 위해 사례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화장품을 발랐어요. 화장품을 발랐을 때 문제가 발생됐어요. 내가 이거 인과관계 따로 대부분은 내가 이거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지 이게 유해 사례라고 입증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발랐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유해 사례예요. 알겠죠? 그리고 안전성 정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오겠는데 이 안전성 정보는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수입 화장품들이죠. 수입 화장품들에서 상대방 다른 그 수입된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었다라고 하는 정보도 있죠.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해 사례 그리고 안전성 정보 특히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해 사례 플러스 중대한 유해 사례 요거를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요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상황들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느냐, 신속 보고를 해야 되냐, 정기 보고를 해도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결정돼 있었어요. 중대한 유해 사례랑 안전성 정보 같은 경우는 신속 정보, 그 다음에 뭐 저거 같은 경우는 정기 보고, 일반 유해 사례 같은 경우는 정기 보고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없이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